일본군이 내건 정책이 결칠로 작전입니다. 결칠로 작전. 왜 결칠로 작전이냐면 일본 본토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위에 삿포로 있는 데부터 1호, 2호, 3호, 4호, 규슈 지방은 6호, 나머지 하나 7호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격받기보다는 한국, 조선 땅, 조선의 마지막 불이 이 땅에서부터 미군을 많이 타격을 줘서 항복을 하더라도 더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전쟁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마지막에는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해서 7만 2천 명이라는 일본군이 들어와서 진지구축을 하게 됩니다. 진지구축은 저기 보이는 한라산을 가장 중요한 58군 사령부를 저 위에 두고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공격할 곳을 지정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알뜨리 비행장이었습니다. 이 알뜨리 비행장이 미군한테 뺏기게 되면 일본 전역을 여기서 비행기에 뜨면 일본 전역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제주도를 방어하려고 명량해전, 그 승전의 역사로 유명한 해남 우수영. 이곳에 뜻밖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수영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옥매산. 3.1절을 며칠 앞두고 취재진이 찾아간 옥매산 정상. 이곳에 일제강점기의 아픈 흔적을 보여주는 비석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옥매산에서 열린 쇠말뚝 뽑기 행사. 산 정상에 쇠말뚝을 박고 석회를 부어 시멘트로 덮었던 일제의 만행에 쇠말뚝 제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알루미늄의 주 원료인 명반석을 캐낸 옥매광산. 산 정상이 사라져버린 모습에 일제의 무자비한 자원 수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록상에는 이 산 높이가 176m입니다. 그러는데 일제강점기 때 정상에서부터 그 명반석을 캐는 관계로 한 10m가 지금 더 낮아서 163m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1933년 당시 해남 옥매산의 명반석 매장량은 그야말로 화제. 일본 전국에서 하루 소비되던 20톤의 알루미늄 양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2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반석은 군수품 제작에 쓰이는 알루미늄의 주 원료.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탓에 일본 군수업체들은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듭된 전쟁으로 알루미늄 수요가 늘고 해남 옥매산은 일제에 의해 참혹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저 끝자락 선착장 보이잖아요. 그 건물로 그 케이블카로 있대요. 배를 대고 일본으로 건너갈 명반석을 실었던 선착장도, 산 정상에서 채굴한 명반석을 저장했던 부두창고도 그때 그 자리. 옥매광산의 흔적을 선착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옥매광산에서 대량으로 명반석을 채굴했던 일제. 그들은 레일을 깔아 선착장까지 명반석을 운반했고, 그때 사용됐던 레일이
아직도 옥매 선착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살았죠. 요 집도 그 광산 사무실 간부들 집이었고, 요 위에도 있었고, 또 여기 한 50m 내려가면 일본 놈들만 다닌 병원도 있었고. 일제강점기 역사의 현장인 일본인 마을. 당시 일본인 학교에서 도자기 공장까지 20여 채의 건물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한 채뿐. 그나마 낡고 무너져 내려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옥매산의 아픔은 단순히 쇠말뚝과 파헤쳐진 산 정상이 아닙니다. 일제에 의해 이곳에서 제주도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옥매광산 노동자들. 작은 돌을 켜켜이 쌓아올린 돌탑 하나하나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아, 옥매산 일하러 간 게 전부 발밭해 놓은 것만 이로 고물로 싸댔기 해서 선창이로 배대 놓고 선창이로 막 몰고 가서 싹 싣고 가버렸어요. 1945년 3월 말 아침 일찍 출근한 옥매광산 노동자들은 갑작스런 집합 명령에 회사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그들은 일본군의 삼엄한 감시하에 배에 올라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밀려오는 공포에 떨며 바다를 건넌 옥매광산 노동자들. 일제가 그들을 끌고 간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초기에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전세는 1945년이 되자 폐색이 짙어졌고 일본 본토까지 위협받은 상황. 옥매광산 노동자들이 제주도로 끌려가기 바로 전인 3월 10일 미군의 동경대 공습으로 하룻밤 사이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며칠 후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결 7호 작전이 시행되며 제주도는 일본 본토 사수의 최후 진지로 구축되어 갔습니다. 일본군이 내건 정책이 결 7호 작전입니다. 결 7호 작전. 왜 결 7호 작전이냐면 일본 본토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위에 삿포로 있는 데부터 1호, 2호, 3호, 4호, 규슈 지방은 6호, 나머지 하나 7호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격받기보다는 한국, 조선 땅, 조선의 마지막 불이 이 땅에서부터 미군을 많이 타격을 줘서 항복을 하더라도 더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전쟁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마지막에는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해서 7만 2천 명이라는 일본군이 들어와서 진지구축을 하게 됩니다. 진지구축은 저기 보이는 한라산을 가장 중요한 58군 사령부를 저 위에 두고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공격할 곳을 지정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알뜨리 비행장이었습니다. 이 알뜨리 비행장이 미군한테 뺏기게 되면 일본 전역을 여기서 비행기에 뜨면 일본 전역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제주도를 방어하려고 여기가 질퍽질퍽거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다 박은 거죠. 아, 나무를. 예, 그래 차도 쉽게 가고. 오름 꼭대기에는 고사포 진지가, 지하에는 동굴 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만들어진 지하 요새. 일본군은 제주도에 700여 개의 동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방 같은 것도 꾸미고 다른 길로 연결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는. 예, 다 돼 있습니다. 광장인데요, 왜? 이거보다 더 큽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 격자 미로형 구조로 설계된 세달 오름 동굴 진지. 출입구가 6곳이나 될 정도로 제주도 내 동굴 진지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곳인데 연합군의 공수로부터 전투 사령실, 탄약고, 통신실 등 중요 시설을 감추기 위한 진지입니다.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하 어떤 뭐 도시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 저희들 할 때 길이만 쟀을 때도 한 10km
산 밑인데 예, 실제로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된 걸 합치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전체가 다 오름 전체가 삥삥 돌아가면서 사통팔방식으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달오름 동굴진지의 지층은 연약한 송이층.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 연약한 지층이라 언제든 흙더미에 파묻힐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굴파기를 강요했습니다. 어두운 땅속, 무너질 수 있는 공포 속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조선인들의 희생은 해안가 동굴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비행기로 자살 특공하는 감리가대만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도 특공대가 있어 자살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해군들이죠. 거기는 공군이고. 그래서 이 해군의 자살 특공대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신요라고 하는 배가 폭탄을 갖고 가서 군함을 부닥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일본 말로 카이텐이라고 합니다. 그 카이텐 잠수함이 자살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이 송악산은 바로 이 카이텐을 숨겨서 저 앞으로 다가오는 미군함을 격추시키기 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가올 미군함을 공격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줄줄이 만들어진 해안 동굴 진지. 이곳의 상황은 오름과 달랐습니다. 해안 동굴은 굴을 파다 단단한 안반층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 발파 작업이 필요했고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제주도로 끌려온 광산 노동자들은 제주도민과 함께 일본군의 감시와 탄압을 견디며 가혹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게 아무 도구도 없이 삽하고 그 다음에 곡괭이하고 그런 것만 있는데 그거 갖고 작업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굴을 잘못 파면 이제 굴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꼬라고 하는 거를 밀고 땡기고 하는 거를 일을 하다가 이제 밤에 스톱을 시켜놓고 그 옆에서 자는데 그 도로꼬가 풀려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자기 친구가 거기 깔려 죽는 걸 옆에서 봐야 됐고 그런 이제 일들이 사람의 목숨이 전쟁 도구였던 시대. 1945년 4월이 되자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작전이 시작됐고 제주도를 방어하려는 일본군의 집착은 강해졌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주변의 바위산인 산방산과 단산에 이르기까지 요새와의 박차를 가한 일본군. 이 때문에 더욱 필요해진 것은 광산 노동자들이었고 옥매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추가 징용이 이어졌습니다. 밤에 잠자다가 거의 11시쯤 됐을 거예요. 면직원하고 지서에 그 순사들 얼마 되면 그때 당시 칼 차고 다니는 순사들하고 와서 우리 아버지를 강제로 막 끌고 갔어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게 해갖고 끌고 갔어요.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옷은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간 뒤 옷은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가서 돌아가셨지. 그때 당시에 이제 온데 우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분대요. 그 면수입이 그 18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와갖고 박했지한테 어디 갔냐고 안 가르쳐주겠죠. 가르쳐주라고 머리박을 개연버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운에 돌아가셨어요. 혈압에. 네, 혈압이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되다시피 했죠. 고아되다시피.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았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분하고 한이 없죠. 제주 서쪽 끝 모슬포에서 시작해 동쪽 성산포로 이어진 수십 개 해안 동굴 진지.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 성산 일출봉을 찾은 관광객들은 자신이 걷는 산책로 바로 밑에 18개의 해안 동굴 진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 전역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제주도민과 육지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이 탈출구 없는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과 억울하게 부상당하고 죽어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 사람들이 뭐 고생하면 말할 수 없죠. 뭐 집 떠나서 그 타지에 와서 매일 이제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이제 부상자도 많이 났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질곡 속에 드디어 찾아온 한반도의 해방.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일제강점기는 막을 내렸지만 옥매광산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8월 23일 255명의 사람들이 제주에서 옥매광산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선박 화재로 인해 귀향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인근을 지나던 일본 군함이 일부 사람들만을 구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흉흉한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 새아버지하고요 배를 막 이제 불이 나서 이제 그 뛰어내려서 막 그 판대 못 타고 휘어댕긴 뒤 이제 일본 사람들 배가 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막 주워 실다가 한국 사람들인 줄 알게는 배 사무실 잡고 올라온 사람도 다 손 띄어버렸대. 안 들고. 우리 나 친정 아버지한테랑 들었어요. 우리 새아버지한테도 듣고. 살려달라고 배에 매달리는 생존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나갔다는 일본 군함. 그 진실은 무엇인지 당시 18살이었던 생존자 김배군 씨를 만났습니다. 그 군함으로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마치 그 일본 중력 한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해하고 세 사람 군함에 먼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 없느냐 물으는 거예요. 소위 일본말로 나이지진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낯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실로 들어가더만 안에 선실로 들어가서 벌써 차 대접받고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 듣고 이 사람이 간판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뭘 봐냐면 이제 망원경으로 자기네들 이제 5사람 중에 몇 사람이 살고 몇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구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이제 건진 거예요.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이 일본 죽은 사람 전부 배 옆으로 확인해. 그 사람들 다 죽으니까는 배를 철수해버린 거예요. 50일? 2. 제주도로 강제 동원됐던 김배군 씨가 살아 들어온 지 올해로 72년.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다복한 일가를 이루고 종친 모임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것은 1945년 8월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그가 살아 들어왔기에 가능한 일. 그러나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존자로서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여러 번 구술 기록을 남겼던 김배군 씨. 그가 무엇보다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가까이 있던 조선인 노동자마저 외면했던 일본 군함과 살려달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분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산 사람 놔두고 뱅겼죠. 바로 옆으로 가다 조금 태우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옆으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으로 가다가 안 태우고 가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해서 말을 들릴 정도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안 태우고 왔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같이 찢어 죽인다. 이렇게 거기서
소곤소곤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해난 사고로 100여 명이 넘는 옥매광산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사망한 충격은 옥매산 인근 마을들을 강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곡소리가 이어졌고 옥매광산 선착장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달래는 굿이 2달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어렵게 살아 돌아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환자 중에는 화상이나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들은 나이 어린 자녀들. 이동수 씨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말이라고 뭐 할 수가 없죠. 아버지 없이 혼자 엄마 혼자 계시면서 우리를 저기를 할 때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죠. 뭐라고 어디다가 뭐 얘기해서 내 금방 얘기하다시피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끈이 다치면 이제 어디로 가서 얻어다가도 먹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참, 그런 얘기를 하려고 들으면 한도 끝도 없고 책을 만들었으면 그 볼만할 거인데. 가족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유가족 중에는 자식을 잃은 시어머니의 원망과 함께 혹독한 시집살이를 참아내야 했던 며느리도 있습니다. 시동생의 재주행을 도운 것은 그녀의 남편. 그러나 고통을 받는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저 우시웅따가 시어머니가 감췄더라. 우시웅 이제 그 애갓집에다가 갖다가 이 농 안에다 넣어놔두고 했는데 이제 큰 아들이 남자는 어디도 가면은 일단 갔다 오지. 지방인데 외국도 간디 지방에서 의식해 하고 갔다 오라고 가서 데려다가 여기 선창에서 싣고 가버렸지라. 시어머니가 남편분한테 뭐라 그래요? 니 때문에 우리 아들 막둥이 보내갖고 죽어버렸다고. 성질만 나면 그러고 막 울고 땅 때리고 울면 어쩌겠어. 한마디 못하고 어디 튀어나가고. 시도 때도 없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여금순 씨. 참 짱짱한 일이라고 인데까지 참 시어머니한테 떼깨비님처럼 시집살이를 하고 살았어. 여기서 네가 시집 오고 재수가 없어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시어머니의 타박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고된 시집살이가 생각나면 홈이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애꿎은 부추밥만 순환을 당합니다. 내가 아픈 게 시장에는 못 가고 이래서 다 내부요, 내부로.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해방이 된 지 올해로 72년. 그동안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회를 통해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도 이미 90을 넘긴 고령. 해난 사고로 옥매광산 노동자였던 아버지를 잃은 박종빈 씨. 일본 군속으로 태국에 갔다 포로 수용소 생활까지 했던 그가 7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접한 것은 아버지의 부고. 그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하면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남부가 합해서 3,000명이 거기를 갔는데 돈 한 푼도 안 주고 미쓰부시가 이놈들을 준다 해놓고 안 주고 말아버렸어. 그러니 다 나가서 고생만 죽게 해주지. 받아서 소리가 이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고. 머나먼 타향에서 돌아와 직면한 잔인한 현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대가족의 가장이 된 박종빈 씨. 어머니와 7명의 동생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돌봐야 했던 노부부. 그 모진 시절을 헤쳐나오고 보니 자신의 힘들었던 기억보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 아프지요. 부모 일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 제주도 강제 동원으로 가족을 잃은 옥매광산 유가족들. 어떤 이는 아들을, 어떤 이는 형제를, 그리고 어떤 이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질 것 같지만 뇌리에 깊이 박혀 되새김되며 아픔을 주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옥매광산 희생자의 후손인 김영한 씨. 그런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나서 배가 막 그때 침몰 하고 있고 TV에 생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 그런 그 트라우마가 계셔서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그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막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동하시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로 강제 동원된 아버지 김장순 씨. 고향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하셨지만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 강제 동원됐던 삼방산 근처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영한 씨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그 당시 동네가 돌아가신 분들이 20몇 명이요. 20몇 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을만, 아버지 마을만. 그래서 60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 삼방산을 가셨어요. 삼방산을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거기 살아서 울더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때 16살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 지으시던 아버지. 그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국내 강제동원에 관심을 갖게 된 김영한 씨. 아버지의 증언을 토대로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 나가는데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없어 당시 노동자들의 인명부가 옥매광산을 운영했던 일본 회사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사다 화학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며칠 후 일본에서 온 답변. 그리고 뭐 1965년에 뭐 회사가 망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씨 회사 그러면 김씨가 망했는데 이씨 왔는데 김씨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내용, 징용 내용이 이제 자기들의 치부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지금.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당시 피해 실태와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여기저기 청원서도 내봤지만 돌아온 것은 기다려보라는 말뿐. 답답한 마음에 조사차 방문했던 마을을 찾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국내 강제동원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 가는데 여태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조사 안 된 제일 큰 이유는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이 전쟁에 관련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강제 동원됐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단 다 포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독립축하금도 받고 산업지원, 산업에 경제 투자할 돈을 박정희 정권이 받았죠. 그게 받고 묻어놓고 나니까 그 박정희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를 자꾸 꺼내면
박정희 정권이 가지고 이제 잘못했던, 말하지만 피해 보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차단시켜 버렸던 자신들의 과오가 자꾸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 할아버지의 사망이 궁금해 면사무소를 찾았던 김화용 씨.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을 우연히 면사무소에서 만난 김에 제적부를 서로 대조해 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이건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시고 너무 처참하시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 후손들한테도 상기시켜서 뭔가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건 한번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몇몇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제주도 강제동원 피해자 제적부를 조사해 본 결과 사망한 피해자가 병사로 잘못 적힌 경우, 그리고 사망이 확실하지만 호적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사망자 수조차 파악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호적 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고.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서 옥매광산 노동자에 대한 기초조사가 한 번 이루어졌지만 그야말로 기본적인 조사만 진행됐고, 옥매광산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제주도로 끌려갔는지, 몇 명이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었는지 제대로 된 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왜 일본은 독일처럼 하지 않느냐고. 독일은 다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하지 않았느냐. 일본은 왜 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독일의 피해 국가와 일본의 피해 국가가 각각 달리 접근한 측면도 있습니다. 독일이든 일본이든 가해국에서는 어떤 가해국이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피해국에서 진상규명을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료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는 정부기구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4년에 비로소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고, 그것도 한시기구로 있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제하 국내 강제 동원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옥매광산 유가족뿐만이 아닙니다. 7살 나이에 강제 동원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은 강가변 씨. 지난 2004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의 발족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겪어야 했던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국외 동원자와 국내 동원자를 구분짓는 현실은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부친이 사망 후에 말도 못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내 위에 형이 하나 있고 동생이 서인데 형은 12살, 저는 9살.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참 동생들은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그렇게 참 가슴에다가 자식을 못 먹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아닌데 평생 잊히지 않아요. 평생 가슴 뭉치 있어 내가.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보상한다면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기 위해 행정소송에 헌법 소원까지 신청해봤지만 현행법에 따라 국내 동원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뿐. 팔순을 넘은 나이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에 강가변 씨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국내 동원자도 예외 없이 피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응원해줬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위를 이어가는 그가 바라는 것은 결코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매일 다니는 이유가 한이 맺혀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는데 뭐 때문에 국내 동원자, 국외 동원자 구별을 하고 국외 동원자는 1호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국내 동원자는 그것만 안 줍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입니다. 가슴이 맺혀서 2천만 원 받아 그 한이 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강가균 씨는 매일같이 이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바람은 오직 하나. 국내 동원자와 국외 동원자를 차별 없이 바라봐달라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이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지금, 우리가 고통과 순환의 역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日本は本当に韓国というか朝鮮の方々にひどいことをしたというか、それは本当に残念で私は涙が出てくる。でそれを否定する日本人がい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恥ずかしい。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 해결의 토대인 일제하 조선인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폐지되었고, 특히 연구가 부족한 국내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증언해줄 이들은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한반도에는 7,300개의 노무동원 작업장이 있었어요. 옥매강산을 비롯해서 7,300개의 노무동원 작업장에서 동원되셨던 분들은 일본 정부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만도 연인은 65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는 아직 7,300군데의 노무동원 작업장이나 또 650만 명의 이런 피해 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동원되셨던 분들은 이제 고령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생존자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국내로 동원된 분들을 찾아서 실태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바로 동아시아의 화해와 또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72년 전 옥매산의 아픔을 기억하는 듯 하늘마저 잔뜩 눈물을 머금은 지난 9월 6일 옥매광산 선착장에서 추모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2년 해남 옥매광산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하고 음력 8월 24일이면 합동 추모제를 모셔온 지도 벌써 6년.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 추모제를 진행하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상당수의 유족들이 타지로 떠나면서 제사 비용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늘 부담이었는데, 올해 해남군에서 지원 조례를 마련해준 덕분에 제사 비용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이번 추모제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귀향길에 희생된 118명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추모비가 해남 군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옥매광산 선착장의 우뚝 선 추모비 앞에서 망자의 넋을 기리는 싯김굿이 이어졌습니다. 불쌍하신 맹인님네 백년도 못 살았네. 그 끔찍한 사고로부터 72년이 흘렀지만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슬픔과 그리움은 무뎌지질 않습니다. 차디찬 바다 얼마나 추우셨는지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지요.
당신들의 억울한 죽음이 잊혀질까 두려우셨지요. 그대들의 죽음은 그대들만의 일이 아니지요. 그대 가족들만의 일도 결코 아니지요. 힘없는 민족이 안아야 할 아픔이었지요. 어리석게도 무심하여 당신들을 기억의 저편에 묻으려 했던 우리들이 72년 만에 당신들을 불러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아픔과 분노,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미래가 있겠지요. 오늘 온전히 만난 우리들, 이제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유족들의 눈물인 듯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가 마치 추모제가 끝난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찾는 눈길, 그 끝에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가슴에만 새겼던 그 이름이 와닿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2살 먹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엔 사진도 없었잖아요. 없어가 한도 맺히고 막 이렇게 사촌들이 아버지 해서 하면 너무 한이 들고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서 아버지 불러본 적도 있고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그 일제의 잔재들, 이런 걸 보면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그 강제 노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국민들도 거기에 크게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광복 이후 72년,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데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피해 지원이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옥매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동원 현장이었던 제주도로 향합니다. 몇 시간 후 도착한 청산도 인근 바다.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생존자 김배군 씨의 말에 따르면 이곳 청산도 인근 바다에서 귀향선이 화재로 파손됐고 255명의 옥매광산 노동자들이 판자나 돛대를 잡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이었다고 해도 이런 바다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목이 메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제주에 도착한 유가족들. 국내 강제동원 피해는 해남 옥매광산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10대에서 60대 노인에 이르는 제주도민을 마구 끌고 와 노역을 강요했고, 그곳에 옥매광산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건물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석 저장고가 아파트 한 5층. 일제 군사시설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 옥매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부럽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갱도들 같은 건 동원이 되지만은 이 반대로 그런 조금 그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 단단한 바위에 그 갱도를 뚫어야 했을 경우
안반을 뚫고 동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옥매광산 노동자들이 투입됐을 거라 추정되는 산방산과 단산. 그 노역의 현장을 유족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동굴 진지 위치를 알고 있는 안내자가 없었다면 찾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단산 동굴 진지. 적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 만큼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출입구 위치도 교묘한데 바위산에 이처럼 은밀한 진지를 구축했다는 것이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옆에 보시면은 뭐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으로 예, 정으로 때리고 차관계로 뚫고 했어요. 지금. 일제 강점기 당시의 흔적들이 선명히 남아 있는 단산 동굴. 사람 한 명이 오갈 수 있는 작은 동굴인 줄 알았는데 미로처럼 계속 길이 이어집니다. 쉼터쯤 되고요. 단산에 있는 갱도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갱도입니다. 이쪽 단산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 진지 가운데 이쪽이 아마 지휘사령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감기로 한 40-50cm 정도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집어넣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발파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 갱도를 굴착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단면들, 이런 것들이 당시 굴착 과정을 보여주는 흔적들이죠.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옆에 이 자그마한 공간도 있어요. 여기는 유사시의 병력들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공간입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쭉 갱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지난 2004년부터 지역 역사학자들이 일제가 남긴 동굴 진지와 군사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계속해온 결과 유가족들은 진지를 속속들이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밖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갱도 안에 이렇게 관측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측창에서 비상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로까지 그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단산 동굴. 부대 하나가 그대로 들어와 생활해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단단한 암석층을 뚫고 만든 사람들. 그 힘든 노동을 강요받았던 이들은 다름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육지부에서 많은 분들을 탄광에 계셨던 광부들을 강제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이런 단산이라든가 삼방산 일대에 그 육지부 광부들이 많이 끌려와서 고생을 하게 되죠. 이 갱도도 지금 그런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변한 도구도 없이 안반을 파내 진지를 만들었을 박판수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을 그분들의 피눈물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오셨는가를 이제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걸 봤을 때 장비도 없고 하는 실정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놨고, 진짜 말할 수 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찾아온 선조들의 강제 노역 현장. 어두운 동굴 진지 안에 차마 꽃을 놔둘 수 없어 입구에 내려놓은 유가족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옥매산에 첫눈이 왔습니다. 세상이 하얀 옷을 차려입은 날, 옥매광산 인근에 사는 유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옥매산을 떠나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118명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돌탑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돌탑을 쌓아온 지 수년째. 한 분 한 분 이름을 새기듯 쌓아올린 100여 개의 돌탑 위에 작은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야, 딱 맞아. 아쉽고 좀 억울합니다. 내가 후손으로서 3대째인데 내일 모레가 70입니다. 옥매광산의 역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세대가 끝나면은 우리 후손들이 기억을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진상 규명이 확실히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 이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옥매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들. 매해 하나둘 돌탑은 늘어가는데 옥매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줄어만 갑니다. 추모의 돌탑 위로 하염없이 구름은 스쳐가고 오늘도 옥매산은 말없이 명량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